네, 안녕하세요. NSM을 통해서 회생파산 강의를 했던 서선진 법무사라고 합니다. 예, 동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그 코어로를 통해서 회생이나 파산 서류를 작성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프로그램은 사용하고 계신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강의를 통해서 깊이 있는 강의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회생이나 파산 상담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저는 노력을 할 거고요. 어떤 신청서를 만들거나 또는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그래도 적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저는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생이나 파산 제도는 이미 시행된 지는 이제 10년이 넘었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하지만 법무사님들이 이제 어떤 시험 과목에 있지도 않고 또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 접근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많이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은 아예 그 상담조차 꺼리고 계신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어떤 회생이나 파산 제도 이외에도 다른 제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상담을 하실 때는 그런 제도들에 관심을 가지셔서 이 채무자가 저는 회생 상담 왔습니다 라고 해서 회생에 포커스를만 둔다든지 파산하려고 왔습니다 해서 파산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진정된 답을 찾아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현 상황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파산이나 회생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듣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상황을 쭉 들어보시고 이 사람에게는 회생이 적합할지 파산이 적합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제도를 선택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야 이제 좀 입체적으로 또는 진정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페이지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쉽게 워밍업 하는 생각으로 보시면 18페이지 교재는 이제 다 가지고 계시는 걸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개인회생 제도와 타 제도들에 대한 비교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출발선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채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좋지 않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어떤 분은 이게 어떤 범죄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는 자기가 채무가 많다는 거를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었고, 이런 면제 받거나 하는 제도들이 있지도 않았고 또 그런 것을 이용해 볼 생각도 하지 못했죠. 하물며 파산이라는 제도는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62년도에 이 법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채무를 진다는 것 자체가 형사적인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형사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 자체 또 그것을 연체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죄를 지고 있는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의 관념뿐만이 아니고 또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하는 판사님들의 생각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쉽게 파산 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부분이 2004년도에 지금부터 10년도 넘었죠. 전에 개인 회생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어떤 빚을 분할해서 갚는다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파산이라는 부분, 일정 부분을 갚지 않아도 어떤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구나라는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파산 제도가 같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이런 법원이 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설해서 받아들이기 이전에도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신용불량자, 뭐 IMF를 겪으면서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예전과는 달리 특수 계층만 카드를 사용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 학생들까지도 보편적으로 쉽게 성인이기만 하면 카드를 만들 수 있었던 때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불량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됐고 IMF를 통해서 이제 뭐 조기퇴직이라든지 회사가 어려워지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죠. 이를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들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워크아웃이라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200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할을 해서 일정 기간 그 상환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금액을 탕감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유예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제도들을 이제 채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이라고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워크아웃 제도들은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 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분할 상환이라든지 유예라든지 이런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법원이 하는 파산이나 회생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금융기관적 제한이 없고 일반인들에게 뭐 지인들에게 빌린 이런 사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포함이 되어서 채무 조정을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워크아웃은 사적 조정인데 반해서 이건 어떤 법적인 조정 절차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에 있어서도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뭐 최장 10년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해서 가셔서 상환하시는 겁니다. 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회생 같은 경우는 5년이 이제 최대 기간이죠. 모두 5년은 아닙니다. 그죠? 일정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상환을 하게 되는 제도이고 파산은 이제 면책을 전제로 하는 거죠. 사실은 파산 선고가 난 사람이 면책 신청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여기서 면책 결정이 뭐 어떤 조건 없이 면책 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를 전부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된다. 어떤 변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회생하고 달린 이제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비교해 보시면 되고 보증인에 대한 효력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채무가 다 변제되기 전에는 이제 그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보증인도 보증인 책임을 계속 지는 거지만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에 대한 독촉이 일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조금 편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는 주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해서 일정 부분 탕감을 받거나 또는 전부에 대해서 채무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보증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독촉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주채무자가 면책이 되니까 보증인도 당연히 그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셔서 상담을 잘못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보증인에 대한 추심 그 청구 권한은 채권자에게 그대로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일단은 제도적인 비교를 여러분들과 해봤습니다. 자, 회생과 파산을 짧은 시간 동안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예를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쉽게 접근을. 자, 아까 2004년도에 우리가 회생이라는 제도가 일단 도입이 됐는데 회생이라는 제도와 파산이라는 제도의 선택을 일단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누구는 왜 회생으로 가고 누구는 파산으로 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먼저 앞설 텐데 우리가 그것을 이 회생이 도입됐던 당시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자,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것이 어떤 시골에서 올라온 아가씨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에 상경을 해서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데 직장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이 서울 가서 생활할 수 있는 돈, 뭐 네가 시집갈 때 가져갈 돈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뭐 온 가족이 모아서 이제 마련을 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돈은 거의 목돈으로 들어갈 것이 방 한 칸을 얻어야 되니까 보증금 정도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와서 취직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서울 생활 적응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여기저기 대출도 좀 받아 쓰게 되고 또 카드를 이제 나이가 되니까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카드도 만들어서 쓰게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취직을 해서 돈을 모으기도 전에 부채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뭐 친구 보증도, 맞보증도 서서 또 뭐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생활비가 부족하고 직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하다 보면 또 부족한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끝내는 이자며 뭐며 해서 예를 들어 약 한 4천 정도의 부채가 생긴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아가씨가 이제는 뭐 옛날에는 많은 월급 많이 주는데 취업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마음 잡고 아유 내 수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 120 정도 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유 이제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니 이 빚을 갚아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6개월이나 이렇게 갚아 나가다 보니까 도저히 빚이 갚아 나가지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자만 내고 나도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이자만 내기에도 너무 허덕이는 그죠? 생활비로 뭐 교통비 쓰고 또 식대 쓰고 뭐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을 하다 보니 이 돈도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빚을 갚겠다고 또 이자를 내겠다고 연체되지 않으려고 독촉받지 않으려면 또 결국은 내 돈으로 내가 번 돈으로는 안 되니까 또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대출을 받아서 또 이 이자를 내게 되고 그럼 빚은 또 조금씩 늘어가 있고 이자는 이자대로 좀 더 고리의 그런 뭐 대출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부채는 점점 본인에게 버거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아가씨가 2004년 회생이 도입되기 전에는 회생 도입 전 이때라고 한다면 이 아가씨가 법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파산이라는 신청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근데 이제 뭐 여기는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자, 일단은 파산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참 이게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씨에 대해서 제가 항상 답변을 들을 때 사람마다 너무나 답이 틀린 거예요. 내가 판사의 지위에 있다라고 할 때 이 아가씨의 빚을 그럼 털어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나이가 어리지 않냐 대봤자 이제 뭐 올라와서 24살, 5살 뭐 이렇게 됐을 수 있겠죠. 이런 나이에 이 4천만 원이라는 빚은 앞으로 얼마든 근로를 해서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는 돈이다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은 이 빚을 빼주면 안 된다. 덜 갚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갚게 해야 된다. 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 아가씨의 수준에서 계속 돈을 벌어봤자 뭐 여기서 더 많이 벌기가 그죠? 물가 인상률 정도 외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빚은 본인이 감당하기에 힘든 빚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에게 면책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판사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생각해도 아마 회생 도입 전에는 쉽게 무조건 면책됩니다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물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너무 쉽게 예를 들긴 해.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게 파산 제도이긴 하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단순화 시켜서 봤을 때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회생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준이 조금 명확해졌어요. 왜냐면 회생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이렇게 이 빚을 털어줄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회생이라는 부분은 이 사람의 소득을 봅니다. 자, 그래서 회생 신청 자격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이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인 자격이 된다라는 요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법원이 정하고 있는 생계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생계비는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도 쓸 수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회생제도 내에서만큼은 이 생계비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네, 생계비는 동일하게 정해져 있어요. 일단 교재를 통해서 생계비 금액을 보고, 자, 그렇게 생계비가 결정이 되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하는 금액이 됩니다. 변제액이고, 이 변제할 금액이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못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는 가용소득 하면서 이거를 생계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가용소득이 뭐 얼만데요? 라고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나중에 생계비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개념을 공부 안 하고 그냥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가용소득은 생계비, 네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용소득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회생, 일단은 신청해 볼 만한 자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뭐 어느 여러 단계 중에 한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 생계비를 빼고 났을 때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면 그 가용소득이라는 부분을 변제에 투입해서 5년이라는 기간 안에 변제를 하고, 변제를 해도 이제 물론 부채는 남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어떤 이 사람의 채무 금액이 지금 여기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채무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용소득을 잡았기 때문에 얼마를 갚는지는 이제 사람마다 틀릴 수 있겠죠. 자기 채무, 총 채무액에 따라서 이 가용소득이 투입되는 비율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투입되고 된 나머지 채무 부분을 5년이 지난 이후의 시점에 이제 면책을 받는 제도가 바로 회생이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산과 회생을 어느 쪽으로 접근할 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이제 회생이라는 기준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사람에게 어떤 소득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 가용소득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회생적인 접근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소득이 어떤 분은 그러죠. 소득이 없어야 된다. 소득이 없어야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상담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노숙자들만 파산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되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소득은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기본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변제할 금액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 놓일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파산으로의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타 여러 가지 파산의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쭉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회생과 파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봤고,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를 보시면 개인회생제도의 의의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중요한 것이 일단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담보부 채무의 경우는 10억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인 회생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이 채무 금액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 금액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아무 구제를 못 받느냐? 채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법인회생이라고 하죠. 그 법인회생 제도에 준해서 일반회생 제도를 개인분이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제도는 이 제도와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새로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일단 개인회생제도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채권자 동의 절차가 필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19페이지에 뭐 간략하게 비교는 되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이 채권자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 동의를 요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제도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일정 비율의 동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야 할 어떤 기각 사유나 각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회생제도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개인회생제도로 와야 될 실익이 있는 거고, 그래서 채무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 채무 변제 기간이 채무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여기 일정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가용소득이 되겠죠.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 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자, 회생하고 파산은 같이 사실 묶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출발부터 어떻게 보면 같아요. 이 제도가 한 라인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산 제도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 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면책 재판에서 면책 허가, 불허가라는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산 선고가 있는 사람이 어떤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데, 회생제도는 요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요 파산 선고 없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물이 같다. 그죠? 결과물이 같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채무를 이렇게 탕감받는 제도이다. 파산 선고가 있고 없음에 대한 차이는 사실 지금에 와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파산 선고가 난 사람이 이제 되는 지위가 뭐죠? 파산자의 지위에 놓이는 거죠. 이 파산자의 지위에 놓인다고 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파산 선고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은 거의 없고, 어떤 자격적인 제한이라든지 상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실무적으로 교재나 이런 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차차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신청 자격도, 회생 신청 자격도 한번 보시면, 네.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파산과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죠. 파산 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신청인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어떤 노동을 해서 소득이라는 부분을 발생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채무자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채권자가 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소득 발생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만 신청을 할 수 있고, 밑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이거 단순히 분할 상환한다고 해서 분할 상환 혜택 보겠다고 잘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 어떤 파산의 원인이 있는 사실, 어떤 이거를 계속 해 나간다, 이 변제를 지금 상황을 계속 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계속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신청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할이라는 부분,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조문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일단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어떤 실질적인 거소가 있다고 하면 그 거소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2014년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에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할이라는 부분은 회생과 파산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출발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생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은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이 뭐냐? 이 부분도 파산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페이지로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59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자, 59페이지 보시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중간쯤에 보면 파산 절차 진행 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파산 제도에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환가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평가를 하게 되죠. 이제 그 금액이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청산가치라는 개념인데, 회생에서도 5년 동안, 5년의 기간 내에 나눠서 변제하는 금액이 그 청산가치라고 볼 수 있는 금액 이상이 나와 주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회생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인데, 결국은 그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표가 나오게 되냐면, 자, 부채가 있다면 부채가 이 채무자에게는 가장 크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재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 법률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게 결국 청산가치가 되는 거죠. 청산가치가 되는데, 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당연히 부채가 큰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도 이제 뭐 초창기에 상담을 받아보면 이 제도가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는 아주 간결하게 나오니까 부채를 나눠서 이렇게 변제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해서 자기의 일정 채무를, 재산이 뭐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해서 이렇게 좀 편하게 갚고 싶어서 전화해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재산이 충분히, 예를 들어 총 부채보다 재산이 더 많거나 같은 수준에 있다고 하면 요 원칙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상담을 뭐 길게 2분, 3분 할 것도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요 가운데 들어갈 부분이죠.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이 결국 변제할 금액이겠죠. 그리고 요 부분이 결국 여기 책에서 나중에 라이프니츠 수치 계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코러를 쓰시는 분들은 라이프니츠 수치를 대입해서 현재 가치라는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코러를 통해서 계산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 데이터를 넣으시게 되면 청산가치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서 청산가치 보장이 되도록, 물론 이제 이 기본적인 원칙은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입력하셔야 되겠지만, 입력하시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액을 찾아주는 겁니다. 청산가치 보장이 되도록 해서 여기서 이제 이 가치를 현재 가치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현재 가치라 하면 결국 변제액은 5년의 기간 동안 분할을 해서 변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현 시점에서 모든 재산을 환가해서 금액으로 평가한 청산가치보다는 예를 들어 여기가 500인데 여기가 5년 동안 갚는 금액이 500이라고 나왔다고 했을 때는 이 두 개 가치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라이프니츠 수치라는 걸 대입을 하게 되면 이 현재 가치의 금액이 약간 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 490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예를 들어 여기가 5만 원이 됐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이 500만 원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판단을 했을 때 이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하는 것이 라이프니츠 수치 대입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코러를 통해서는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이 라이프니츠 수치 대입을 해서 그 월 가용소득에다가 라이프니츠 수치만 대입하면 쉽게 계산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그 아가씨, 좀 전에 이제 지웠지만 그 아가씨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 아가씨 같은 경우는 부채는 아까 제가
정도를 쓴 것 같아요. 4천만 원을 썼던 것 같고, 재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주셔서 보증금으로 쓰고 있는 돈 1,000만 원 정도가 있었죠. 천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부수적인 것들 포함해도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500 정도가 된다, 총. 라고 했을 때, 이 변제 금액은 요 4천이라는 부분과 1,500이라는 범위 사이에서 결정될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회생제도의 기본 원칙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요 변제할 금액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이 가용소득이라는 부분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가운데를 계산할 때는 먼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요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소득이라는 부분과 생계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잠깐 쉬고 다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